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율은 90%를 넘었고요. 이 가운데 7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사는 조금 전에 임금 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소녀정 기자 나가 있죠?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투표 결과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노사는 조금 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마다 찬반 비율은 크게 엇갈렸다고요? 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경우 반대표가 더 많았는데요. 찬성률은 21.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초기업 노조 투표권자 규모가 전삼노의 7배에 달해 최종 찬성률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합의안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가장 관심인 성과급 규모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건가요?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기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모든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데요.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목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반도체 특별 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닌 가전과 모바일,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급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실적 부진이 예상되면서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사업부 사이에서는 갈등도 번지고 있는데요. 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도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만 담기면서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박탈감은 커졌습니다. 초기업 노조와 공동 투쟁 본부를 꾸렸던 DX 중심의 동행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이탈했고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에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주주 명부를 회사에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주단체는 잠시 뒤 별도 기자회견도 열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삼성전자 임금 교섭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일단 총파업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노동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조의 투표가 가결로 결론나면서 노동당국도 큰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만 향후 다른 산업에서도 업무별, 원청과 하청별로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놓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당국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타결로 삼성전자 노조가 사업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 만큼 안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적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양측 대표들을 만나고 의견을 줄여왔는데요. 향후 다른 기업들의 노사 갈등에 있어서도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입니다. 네, 이번 노사협상에서는 아무래도 거액의 성과급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파도 좀 있겠죠? 네, 근본적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 나눌 것이냐에 대한 논쟁일 텐데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받으려는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원청과 협상권을 가진 하청업체들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넘어서 경영진과 노동자의 성과급 차이, 산업별 원청과 하청의 성과 배분 등 다양한 논쟁거리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노동당국은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의 문제는 각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회적 논쟁이 극심한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국의 역할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한때 8,400대를 넘어가는 등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도 상승세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2% 오른 8,242로 출발했고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을 개장한 지 불과 3분도 채 안 돼 한때 8,400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8,40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일시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오른 31만 8천 원대를, SK하이닉스는 10% 이상 오른 226만 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600조 원을 넘어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에는 오늘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정하는 ETF 상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시작가보다 22% 이상 오른 28만 8천 원대를,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2% 이상 오른 2만 4,360원에 거래되는 등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형 ETF와 달리 이번에 출시되는 ETF는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나 악재, 반도체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상장된 첫날부터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지금은 1,150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5원 오른 1,506.7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현재도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어제 무너진 서서문 고가차도 아직 본격적으로 수습이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난 곳은 경의중앙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상판이 떨어져 내린 곳에는 단면이 드러났고 구조물 잔해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구조물도 기울어져 위험해 보입니다. 일대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사고 지점 인근 도로 역시 현재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습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자들은 오늘 아침 8시쯤부터 이곳에 모여 합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고가 철거와 관련해 후속 작업이 가능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철도 운행이 되지 않아 불편이 큰 만큼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레일은 오늘 하루 전체 683대의 열차에 80% 정도만 운행하고 이 중 고속선인 KTX 운행률은 6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장소 북쪽에 있는 서울 기지에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며 복구가 늦어지면 당분간 비슷한 수준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자는 어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새벽 자정쯤부터 4시간가량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도 오늘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섭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철거 공사가 한창이던 이곳 고가차도 철도 구간에서 안전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철거 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진행돼 마무리까지 6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6월 4일까지 이곳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식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며 격전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 판세, 정치부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김 기자,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제 선거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네, 최근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인사하는 모습이나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 또 후보자가 직접 거리 유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거리 곳곳에는 공약이 담긴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시민들이 현수막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후보를 찍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이곳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로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면서 인명 피해가 안타깝게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각 당이 시끄럽고 요란한 선거 유세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인명사고가 났다 보니까 각 당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음악을 크게 틀거나 과도한 율동을 하는 시끄러운 유세에는 자제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사고를 선거에 이용했다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행 단속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사고 수습에 방해되는 허위 정보나 추측성 발언을 금지한 상태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비교하면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지도부도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을 설득하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 행보부터 좀 알아보죠. 민주당은 오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 논산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원 공약을 펼치고 오후엔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강화군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건데 문서여가 피날레 유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는 텃밭인 전남으로 내려가서 강진과 보성, 순천, 광양, 여수까지 도 전체를 돌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죠. 장동혁 대표는 어제 현장 유세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유세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지원하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첫 서울 지역 유세를 소화하던 중 서소문 사고 소식에 모든 일정을 중단했었는데요. 오늘도 아침 선대위 회의 주재를 마친 뒤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격전지인 하남 갑으로 향해서 유세를 펼치고요. 또 강원도로 이동한 뒤에는 김진태 후보와 함께 합동 순회 유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가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의미의 메시지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지층 표심 잡기와 부동층 설득을 위한 뚜렷한 메시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8천을 언급하면서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투입을 비판했고요. 저러니까 내란, 윤어게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물가, 환율, 금리를 다 망쳐놓고 주가 상승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스타벅스 논란을 부각하는 걸 겨냥해선 민주당이 또다시 색깔론으로 입틀막에 나섰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6.3 지방선거 격전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발생으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모두 오늘 공개적인 선거 유세를 모두 중단하고 내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차분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7일 남았기 때문에 가장 뜨거워야 할 시기인데요. 서소문 사고 여파에 수도권 지역 유세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의 경우 오늘 공식 유세 활동 없이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고요. 밀린 인터뷰나 토론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선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허탈감과 당혹감도 읽힙니다.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시장인 만큼 계속 원인 파악과 대응에 고심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는 사고 현장을 재방문해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지난 주말이면 원래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요.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이 현재도 멈춰 서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진보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국혁신당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당대당 신경전으로 번진 상태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보수진영 단일화 역시 진전이 없는데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공천 컷오프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연일 단일화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후보는 강경한 완주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지도부가 나서도 조율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강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북 지역 선거도 이번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관영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초접전 양상인데요. 특히 친명과 친청 구도로 표심이 갈리면서 김 후보의 돌풍이 호남권 전반으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지도부가 총력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세도 좀 살펴보죠. 선거 전 이제 민주당이 초반에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이제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변했지요. 네, 말씀대로 초반 판세는 여당 압승으로 전망됐지만 최고 몇 주간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구도가 박빙으로 전환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판세 분석을 내놨는데요. 판세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 전북까지 6곳을 접전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장동혁 대표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신념이 모이고 있다면서 보수 진영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현재는 박빙 열세가 팩트란 분석이 많은데요. 고대하고 있는 골든크로스 소식이 들려올지가 보수 진영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일정과는 별개로 오늘 주목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막판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막판 보수가 결집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인물은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전 경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았고요. 이후에는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지층 결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판단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보 진영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개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별도의 지원 유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보층 표심 결집을 위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별도의 유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직접 등판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여전히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네네. 이 점이 부담 요인이란 전망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는 친문계에 대한 경계심도 있는 만큼 등판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지방선거 격전지 상황과 각 당 지도부 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도 이제 모레부터 진행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다음 달 3일 실시되지만 실제 투표는 말씀대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전체 투표자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이제 정말 막바지라고 봐야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각 언론사가 준비한 결과를 서둘러 내놓을 예정인데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후보들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희 기자와 함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시장실 자리의 주인공도 결정이 되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YTN은 선거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선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도 전해드렸던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과 내용까지의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효신 노무사님, 네. 투표율이 95%고 그리고 네. 찬성률은 73.7%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10시까지가 투표 마감이었잖아요. 예. 그때까지 계속 우리 참여율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요. 대부분 또 가결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DS 부문에 조합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런 예상으로 그 가결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일단 가결이 된 합의안 핵심 내용이랑 성과급 규모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초과이익 성과급은 그대로 기존으로 가져가고요. 대신에 특별성과급 제도라는 걸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성과급은 최소 영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그 공통배분 40%와 사업부 배분 60%로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DS 부분에서 메모리 부분은요, 총 5억 6천만 원의 자사주 배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조직은 4억, 그다음에 파운드리나 LSA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 정도까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노노 갈등에 유발되고 있는 게 DX 부문입니다. DX 부문의 특별성과급은 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100배입니까? DX 부문에는 자사주 600만 원만 그 지급이 될 거다라고 해서 노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억대의 성과급이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감도 느껴지긴 하고 이 성과급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연봉 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받는 건가 이런 네. 비교 아닌 비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 파일 혹은 네. 영상도 함께 돌고 있는데요. 최승호 이번에 노조위원장이죠. 초기업 노조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의 연봉을 이렇게 쭉 랭크를 순위를 세웠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초에 6억을 받는다고 치고요. 6억 이상을 받는다고 치면 이제 연봉 9억이 되는 건데요.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법률상 40만 달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원화 환산을 하면 하지만 6억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최승호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이제 내년 받는다 치고요. 연봉이 더 많은 거고요. 이번에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3억 5천만 원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우리 한은은 총재. 그리고 대통령 연봉인데요. 2억 6천만 원 저게 작년에 받은 거. 이게 보수 부분이고요. 올해 좀 인상이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소폭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좀 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예. 당연히 최승호 위원장이 압도하고 있고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은 본인 스스로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죠. 저기 영원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금을 받잖아요. 네. 엄청난 그렇죠. 주식으로 배당금을 예. 받기 때문에 연봉은 받지 않아서 저기 알고 있는 우리 쟁쟁한 인물들 모두를 최승호 이번에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다 제쳤다. 저런 또 우픈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비반도체 이제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 같은 경우에는 투표 중지 요구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도 내긴 했는데 29일인가요? 그 첫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이게 뭐 기각 처분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앞선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각 판정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잠정 합의안으로 교섭이 끝났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합의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투표권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 될 텐데 이 동행 노조가 5월 초에 이 공동 교섭단에서 빠져나왔다. 본인들이 탈퇴 선언을 해서 이 보전의 권리가 인정이 될지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이미 대부분의 압도적인 투표율, 합의율로 해서 이미 가결된 상황에서 이게 긴박한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철진 평론가님. 네. 뭐 반도체 부분과 비반도체 부분 받는 액수가 뭐 10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올해만도 아니잖아요. 또 네. 내년에도 또 이럴 거고 이렇다 보면은 상당히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갈등이 오히려 뭐 빙산의 일극이고요. 내년이 지나고 가면 이제 후년이 될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 이렇게 커지느냐? 받는 돈의 액수가 상상 초월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 초월이군요. 네, 일단 크게 보면 DS 내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메모리와 그다음에 LSI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또 나누게 되고 완전히 열애되어 있는 DX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번에는 받게 되는 반도체 내에서의 차이입니다. 올해는 6억과 비메모리가 한 1억 6천 한 2억은 받아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더 엄청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계산은 한 300조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예. 350조 뭐 이 정도. 내년은 못해도 450조. 그냥 평균이 500조를 지금 외치고 있고요. 500조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차이는 이제 올해 내용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은 내후년에 받게 되겠죠. 내후년 초에. 그때는 공통배분 40%에 유예도 없어요. 근데 파운드리라든가 이 시스템 반도체가 뭐 올해 정말 잘하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대단한 흑자를 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나오는 영업이익의 12%를 오로지 다 메모리 반도체가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은요. 저기는 그러니까 내후년입니다. 저 헷갈릴 텐데 내년 1월에 받는 6억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3억 이상을 가져가게 되겠죠. 반면에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올해는 그나마 2억을 챙겼지만 그것도 못 받겠죠. 게다가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인데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인데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되는 6억 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내년은 2배 이상 더 늘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산업계 전반에서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른 네. 기업들도 이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나누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번에 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여파가 아닌가라고 뭐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 파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쟁의라는 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 노동쟁의의 전제 조건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도 주장에 관한 불일치 역시도 노동쟁의로 봐주고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 들어온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손배 청구 시에 책임 비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파업으로 나가는 길이 조금 더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데 이제 이 N% 성과급 요구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현세대의 조합원들이 과연 이 투명성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왜 얼마나 받는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이 욕구가 분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있죠. 우리 현 세대들은 무한 경쟁을 체감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시기에 높은 성과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동안에 회사를 인정해주고 있던 어떤 예. 회사의 경영상의 그것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합의한 가결로 많은 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삼성전자부터 좀 확인을 해봤을 텐데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합의한 가결은 다 예상을 했던 것 예.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주가가 대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간밤에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 3회 업체인 마이크론이 주가가 19%, 20% 가까운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UBS 등을 비롯해서 지금도 싸다. 앞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3배도 오른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마이크론은 3위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제로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이 소위 밸류에이션 평가에 있어서 지금도 저평가인데 마이크론이 지금부터 3배가 더 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요즘에 뭐 우주의 기운이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을 가지고 이거 주가 상승률과 하락률을 2배씩 추종하는 상품이 나오는 날에 마이크론이 폭등을 해버렸고 그날 아침에 노사협정도 타결이 돼버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7%, 또 하이닉스는 14%, 15%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이제 오늘 레버리지 출시는 뭐 6% 올랐으면 12%가 올랐겠고요. 뭐 13%면 26%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의 모든 돈, 아마도 시중의 모든 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오늘 출시된 2배짜리 레버리지 ETF로 다 빨려들면서 수급이 몰리면 실제로 올라야 될 걸 더 올리게 되는 또 그런 이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좋겠죠. 그런 또 엄청난 상승의 수급 효과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그 오늘 출시된 단일 레버리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게 그냥 누구나 바로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교육도 들어야 된다면서요?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를 걸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저 출시된다고 해서 안 들으셨던 분들이 한 16만 명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무슨 해프닝이 일어났냐면요. 지금도 아마 검색어 상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 교육받는 금투 교육 사이트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를 저 2배짜리 사고 싶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사이트가 다 몰리면서 마비가 된 이제 그 정도로 뜨거운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를 보시면 매수 사이드카 선물이 5% 올라서 이제 잠시 중지를 하는 그런 것도 열렸는데 실제로 극명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요. 국내 증시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삼성전자 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 회사라는 것 때문에 같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기까지 합치게 되고 지주사 SK 합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는 삼전 닉스와 연하나 다에 있는 데만 오르고요. 나머지들은 가차없이 급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고 치면. 근데 다 삼전 닉스. 또 삼전 닉스의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일로 가려면 기존에 들고 있는 거 팔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급이 범 삼성전자, 범 하이닉스로 몰리게 되면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나 이런 말 하는 이제 저도 덧없는 게 지금 뭐 하이닉스 주가가 뭐 올해만 3배, 4배 오르고 1년간 8배, 9배, 10배가 오르는 현상이니까 사지 말라고 말도 못 하시겠죠? 말도 못하고 뭐 예. 위험하다는 말 하시는 분들이 다 퇴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철주 평론가께서 늘 나오시면은 뭐 과도한 투자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안 하죠. 말을 못 하겠네. 예. 하고 나면 뭐 다음날 10%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지금 네.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잠시 뒤에 또 입장도 낸다고 하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주주한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상태죠.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 경영 성과급의 배분은 우리 뭐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경영 전략이나 주주 배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안의 상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총에 상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 발짝 더 나간 게 있는데요. 이 세금 징수 전의 성과급을
산정은 조세권의 위법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예. 이제 그 판단도 있고요.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주장하고 있는 거는 배당 가능이기에 대한 분배권은 주주 귀속이어서 반드시 주총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노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또 총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파업으로 나가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은 첫 번째 우리 조합원 과반수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조정의 전치라고 하는 노동위원회의 이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이 조정 절차는 먼저 거쳐놓고 계속 경제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사후 조정으로 우리가 정부가 계속 조정을 했기 때문에 타결된 면도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노사 양측의 합의를 이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카카오 노사가 우리가 그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 국민 경제에 해할 위험성이 큰 산업인가? 뭐 공익 사업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거기 여부에 따라서 뭐 파업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거지만 결국에는 기왕에 정부가 사후 조정까지 계속 끌고 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노사도 조정을 거치더라도 사후 조정까지 계속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얘기를 좀 해봤고요. 신세계 그룹은 지금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죠. 어제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3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죠. 뭐 일종의 사과의 방식도 일종의 경영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제 사과를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크게 이제 3번째 사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게 이재용 회장의 사과, 옛날 메르스 사태부터 했던 이제 그런 사과인데요. 이번에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하려는 그런 측면도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시장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누가 이것을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세계그룹 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해당 직원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측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공은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는가 마는가가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뭐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특히 노사 간의 그런 문제에서도 누가 봐도 이제 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다 파악하는데도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제 100%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더라도 좀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이제 뭐 4단계에 걸쳐서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들도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쪽에 좀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제가 저 내부의 인사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논평하는 건 좀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제 여기서 회사 측이 밝힌 겁니다. 네. 팀장,
담당자, 본부장, 대표까지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단계에 걸쳐서 걸러지지 않았다. 그 시작을 그러면 이제 직원의 고의성 여부부터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경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요. 그 시작 자체가 저걸 고의 기획했다는 직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윗선에 있는 4단계까지도 함께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경찰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신세계 그룹 측은 경찰의 수사에 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은 경찰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지 꼭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4단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팀장 그리고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에게 뭐 이런 이벤트 행사나 그런 거 결제 라인이 좀 통상적인 결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 결제 라인이 대표이사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예. 원래는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부의 담당 고위 임원까지는 결제를 거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원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네. 그 경영 실적으로 혹평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할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온 것이 아마 그 뭐 추가로 대책들, 가령 선불 충전 카드를 선불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발빠른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80% 환불이 아니라 전액 환불이고 아마도 이런 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불매 운동을 하는 쪽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120% 다 배려를 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 논란을 계속 말씀드리면 해결하는 것은 사 내에서 못 밝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직원을 뭐 팀장과 임원이 어떻게 핸드폰을 열겠습니까? 그쵸. 결국 이것이 정말 5.18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그걸 조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지금 실질적으로 84억 줄고 신규 앱 설치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이게 또 타격을 이제 좀 현재 받은 거죠. 타격은 받고 예, 있는 것은 예. 맞지만은요. 예. 이 자체도 우리가 한 달, 2달간 좀 놓고 이제 좀 길게 좀 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과연 이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걸 해결해야 예. 그다음 레벨이 올 것 같아요.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너십의 그 평가가 또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가 그 앞서 조금 더 나간 이야기를 하자면 콜옵션 얘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콜옵션을 뭐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그 정용진 회장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스타벅스에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정용진 회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저희가 좀 내다볼 수 있겠네요. 아, 여기에서 이제 더 글쎄 좀 지켜보시죠. 예, 그 부분도 제가 과연 미국 스타벅스 쪽을 취재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신세계 쪽에서는 미국 스타벅스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교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 방법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달 1일부터 선불 카드를 조건 없이 이제 환불해주겠다 이런 입장도 이제 신세계 그 측에서 이제 밝혔고 굉장히 네.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소비자 반응이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예. 그동안 이제 기업이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60% 제한되어 있던 그걸 풀어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가 그 담당 임원들이나 그 결제 라인에서 있었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수의 메시지도 이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효신 노무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들어 3월까지 출생아 수가 7만 5,013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651명, 그리고 14.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증가폭과 증가율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2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3월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25,200명으로 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88명, 19.4%가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역대 최대, 이 증가폭은 33년 만에 최대입니다. 출생아 수는 30대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 등이 맞물려서 지난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노사 간의 이제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사측의 입장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조와 임직원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최승호 노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이와 함께 또 이제 삼성전자 노사 같은 경우에는 기흥에서 이번에 이제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이제 거행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오늘 찬성률 73.7%로 가결됐고요. 노사 입장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내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And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 세웠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قدرت دفاعی ما و سیستم آفندی ما بتونه چنین کارهایی رو بکنه.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여전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란 손에 이 위협적인 카드를 쥐어준 건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핵을 막겠다며 강경 압박에 나섰던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문턱인 90%로 가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원래 이란은 2015년 미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핵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반발해 농축도를 20%로 올렸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2021년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자 이란은 방어적 과시의 일환으로 농축도를 단숨에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압박이 이란의 핵 능력을 고도화할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고농축 우라늄은 현재 이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습니다. 이란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언제든 수주 안에 핵폭탄을 조립할 수 있는 이른바 핵문턱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만 쥐고 서방을 압박하는 겁니다. 과거 강경 일변도 정책이 결국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If you're Barack Obama in 2015, you painstakingly negotiate a deal which results in all of the shipping of the highly enriched uranium out of the country and to very real safeguards. If you're Donald Trump, who has the courage to do what his predecessor didn't, you declare a war. 하지만 이란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폭발 직전인 국내 경제난 타개입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Officials in the region say that Iran has agreed to give up its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In return, the U.S. is expected to end its blockade of Iran's ports and lift some sanctions against Iran. 스스로 자초한 이란의 핵문턱을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종전협상의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막바지 종전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소셜미디어 발언이 또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충일 연휴 기간 이딴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협상 과정에 혼란만 가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가 하루도 안 돼서 아직 완전히 협상된 건 아니라며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후에도 협상이 위대한 합의이거나 노딜이 될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세 생일에 열리는 이종격투기 UFC 대회를 앞두고 백악관 마당에 건설 중인 초대형 경기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 사우스론의 격투기 경기장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거대한 금속 아치 구조물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국 250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규모 기념행사 중에 하나가 백악관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으로 행사일인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붕괴된 서서문 고가차도 잔해물이 열차 선로를 덮치면서 KTX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상 운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 속에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열차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제 뒤를 보시면은 열차 운행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출발 예정인 부산행 KTX 열차가 붉은색으로 운행이 중단됐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의 운행이 멈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오전부터 승차권 변경과 반환을 문의하는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취소 소식을 접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대체 열차편을 구한 뒤에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는 2시 몇 분밖에 없다고 하니 포항에 지금 다 약속이 돼 있고 렌트카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 네, 이제 붕괴 사고가 열차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이 열차가 언제쯤 정상 운행됩니까? 네, 한국철도공사 측은 정상 운행까지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향하는 선로가 사고 잔해물에 가로막히면서 차량들이 묶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전체 683대 열차 가운데 80% 정도만 운행되고 있고 고속선인 KTX 운행률은 6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북측 선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구간, 전동열차 경의중앙선은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에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열차도 운행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용하시기 전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검사를 팀장으로 모두 10명 규모로 편성됩니다. 검찰은 경찰,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내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공수처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혜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재작년 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은 지원 자격에 미달인 상태였지만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지난해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발하고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를 위조하고 외교부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서 심 전 총장과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맞붙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후보는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여서 경남도지사 선거는 양자 대결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이명준 기자. 네, 경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도지사 선거는 전직과 현직의 대결이 성사됐죠? 네, 경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도청인데요. 이 건물 2층에 도지사 집무실이 있습니다. 전직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이 4년 동안 경남도정을 맡을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선이 시작된 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현직 대결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20대 국회의원,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낸 전직 도지사 출신입니다. 경남 대전환을 내세운 김경수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불경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경남이 성장과 도약 혹은 선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해 경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경남 경제 위기 중앙정부와 함께 반드시 극복하고 경남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도지사를 후보로 내세웠죠? 네, 국민의힘은 현직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경남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삼선 창원시장과 재선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경남의 대도약 확실한 도지사를 내세운 박완수 후보는 지역 특성과 산업 역량을 고려해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한민국 경제 수도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여당을 견제하는 지방 권력을 만드는 게 이번 도지사 선거라며 실패한 과거의 도정으로 돌아가느냐, 성공한 도정이 지속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박완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4년 우리 경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사전투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가 단일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두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각각 YTN과 통화해서 단일화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단일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오늘 오후 3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두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발표될 전망인데요. 전희영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고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도지사 선거는 양자 대결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8차례 치러진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6차례 당선될 만큼 보수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경남 유권자 277만여 명이 이번엔 경남의 4년을 맡을 인물로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여야 양당 모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판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돌고 있고 오늘 이제 부산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보수의 대대적인 결집을 노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 지지자분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보수가 분열했던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겠다,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찌되었던 전직 대통령이 활동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투표를 독려하고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등판했는지 저희가 지금 일정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먼저 등판한 곳은 대구였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뭐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5월 21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42대 38입니다. 이번엔 CBS가 의뢰해서 KSOY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양상이 다르죠. 김부겸 대 추경호 41.1 대 50.1 이곳에서는 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등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판 효과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보수는 결집시킬 수 있었겠지만 중도층에게는 등 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 10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금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보수층에서는 결집을 이룰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또다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등판하고 있는 모습들은 또다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결집만 이루지 진보나 중도층에게는 크게 어필할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장 효과는 없다. 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너무 그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전현기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했는데 예. 그 두 사안을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바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 지도자셨고 아직도 보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탄핵 찬성과 반대에 있는 분들께서 서로 배신자라고 비판하거나 또 반대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대치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보수의 결집을 더 이루려면 본인께서 당사자셨잖아요. 이런 것을 좀 넘어가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반대하신 분들이나 각자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단이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내주신다면 저는 보수 결집이나 어떤 진영의 결집이 더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국가 지도자 아니었느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찬반 논란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찬반의 논란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죠. 이것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직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당했다, 합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찬반 논란으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윤석열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됐다라고 평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고 결국 10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한무치한 일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등판이 뭐 보수 결집을 넘어서서 과거의 일까지 좀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변해도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당연한 논리일 것 같고요. 그것을 뭐 거부하거나 뒤집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계속 이제 전 의원님께서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윤 전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예. 다른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핵을 당한 거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것에 있어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예. 그런 발언이 탄핵을 우리가 뭐 불복하거나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부산 간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기장시장을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곳은 가고 북갑은 따로 가진 않는 겁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부산 예. 북갑을 가지 않고 예. 그 말씀하셨던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박민식 후보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제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군요. 어제 그렇게 기자들한테 예. 예,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거는 좀 본인 뭐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선거 캠페인 자체를 지지층 결집에 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자라는 이미지를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북구갑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유세 활동하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간다면 저는 예. 한동훈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결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표를 단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되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박민식 후보와 손을 잡고 사진이라도 한 번 남긴다면 그 보수 전 대통령한테 향수가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박민식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동훈계에서는 아무래도 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예.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예. 싶기는 합니다. 제 사실 생각입니다. 뭐 기장시장에서 멀진 않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북구를 또 굳이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추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36.7, 박민식 후보 20.5, 한동훈 후보가 38.6%입니다.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양자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이 40.5% 대 30.3%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어떻게 될까요? 하정우 후보가 39, 한동훈 후보가 45.8%입니다. 워낙에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우위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지금 입장에서는 일주일 앞두고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좀 고무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국에 지원 예. 유세를 많이 다니는데 예. 부산 북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가면은 사실 부산 북갑의 그 관심사가 다른 지역 유권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뭐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지금 부산 북갑의 한동훈 전 대표의 여론조사 추이가 그만큼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부산 북갑의 저 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평가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될 거고,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장동혁 지도부에서 공천을 했고 장 대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또 무속 후보의 한동훈 전 대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지금 부산 북갑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민식 후보가 이 여론조사대로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막판에 가면 어느 쪽으로 좀 쏠릴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단일화가 감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표로서 단일화를 하실 텐데, 지금 여론조사 추세가 특정 후보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득표장에 가면 유권자분들 입장에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득표는 어떤 특정 후보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지금 막판 스퍼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막판 스퍼트가 필요하고 지금 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전재수 의원의 얼굴을 더 많이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산 북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사실 낙선도 했던 지역이고 3번이나 당선도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재수에 대한 향수가 충분히 있을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는 조금 뒤처지는 건 나오지만 전재수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그리고 부산 시장 판세가 또다시 반영됐을 경우에는 예. 실제 표심에는 하정우 후보도 유리한 요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거가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 조금 있으면 도래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바닥 민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사흘 연속 나서서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좀 들어보시죠.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한동훈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와가지고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면서요.
주요 도로 포인트들은 다 거의 알박기 수준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거운동 간에 좀 이렇게 해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 사무원에게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연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네네. 이제 물리적인 밴드웨건 효과거든요. 이게 영향이 실제 있습니다. 자, 9호 한번 여쭤봅시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함대. 이거 좀 아쉬워. 새로운 거 없습니까? 새로운 거? 요거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조금 짜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쇼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자원봉사자도 그거 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김어준 씨는 노래까지 시켰고 노래도 불렀고요. 지금 그 장면이 김어준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어준 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가 총선 때 이랬죠? 후보들 불러놓고 절시켰잖아요. 이번에는 하정우 후보 내가 노래를 시켰어요. 그거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뭐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지금 4일 연속 출연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략은 좀 유효할까요? 저는 여론조사를 의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진보 지지층이 상당하고 심지어 정치 고관여층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인 찾기라고 하는 것도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론조사 공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대대적인 지지 찾기를 통해서 저희가 표심을 흔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가 진보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김용태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쏠림 현상들이 충분히 우리 쪽에도 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우선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고 이후에 지지층들이 결국에 전화를 통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인 찾기를 하는 방식까지 열어두었을 때는 충분히 하정우 캠프에서는 전략을 그런 방식으로 두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로고송 같은 요청을 한다고 뭐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후보자에게 꼭 플러스가 되겠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고 예. 각자 알아서 뭐 앵커하고의 뭐 그 질문자하고의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걸 뭐 평가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은 적극 지지층들의 활동에서 예. 비롯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로 예상이 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층이 봤을 때는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정당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상징성이 예. 있는 거잖아요. 하정우 후보한테 부산 시민이 바라는 점도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가령 뭐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걸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하정우 후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중도층에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을 계속 피하면서, 물론 여당 후보다 보니까 피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 후기 때문에 각 지역의 단일화도 지금 거의 이제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울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 단일화가요.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투표까지 했는데 예.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표 예. 중간에 예. 갑작스럽게 민주당 후보가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상욱 후보 측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과거에 선행되어 왔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고 후보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예. 캠프 차원에서 중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하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오히려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결국에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바닥 민심의 영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중지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보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그 단일화 요건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 지금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설문 문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설문 문항을 그 후보 측, 양 후보 측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검토를 안 한 재불찰은 있었고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실무자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22일 날 문항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고 23일 실시가 됐다 얘기를 들었는데 23일 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을 수가 있나.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시킨 겁니다. 여론조사 한참 진행 중이던 5월 24일 9시 30분경에 김상욱 후보 관계자가 저희 선보건 책임자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요.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는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이 빠져 있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건데, 보통은 단일화하기 전에 양측에서 이거부터 좀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예. 부분인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하더라도 경기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중간에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룰을 정하든지 경선 전에 후보자들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합의가 다 끝났으면 그 룰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글쎄요, 뭐 어떤 시민분들께서 그 김상욱 후보의 그런 이의 제기에 얼마나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억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늘 여론조사 경선을 세팅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넣을지 말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시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지하는 정당이 무슨 정당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 울산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종훈 후보는 그래서 그런 얘기한 겁니다. 이 지금 투표 결과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했다는 건 지금 데이터 봤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보당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체적 데이터를 직접 중간에 보고받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합의를 무산시켰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선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정도에서 그래도 이겨볼 만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실제로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윤종호 진보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고 그 또한 단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저는 단일화 이루어지는 룰에 빠르게 합의해서 다시 돌릴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그 잉크가 찍히지는 않지만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막판에
에라도 이제 단일화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지나서라도 본투표 그렇습니다. 전에만이라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사전 투표 전에 해야만 예. 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면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안심번호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끝으로 간략하게 이번 뭐 단일화 파국이 표심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의 당세가 있었던 과거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또 진보당에서 단일화가 불발됐을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표의 쏠림 현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당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산되는 것이 이번 선거 영향에 어떤 것이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표심에 대한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 방정식, 이른바 지식의 첫 순서로 모레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 고수하는 유권자분들 계시죠? YTN 선거단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이런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찾아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상징 강남 도곡이동 타워팰리스와 경기 일산의 대장 주상복합 장항일동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두 고급 주상복합이 각각 위치한 곳은 지난 대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당일 투표를 한 곳이라는 겁니다. 김 후보에게 기표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 넘게 사전투표를 안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나쁜 놈들이야. 왜 나쁜 놈들이에요? 대동 나빠요. 정상적인 지정날 따위는 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 간이 투표하냐 그게. 김문수 후보 지지가 높은 10개 지역의 당일 투표 비율은 90% 안팎으로 지난 대선의 당일 투표율 66%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최근 10년 동안 20-30%가량 꾸준하게 유지됐지만 후보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보 성향 지지층이 보수 성향 지지층보다 사전 투표를 더 신뢰하고 적극 활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활용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뽑은 유권자는 당일 투표를 더 선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3년 만에 보수 후보의 사전 투표율이 16%포인트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일부 극우 세력의 사전 투표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 발길을 선거일에 묶어두는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를 신뢰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결과로 투표 시점에 후보별 득표 구성이 달라진 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유달리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대구 달성 일부 지역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당일 투표 비율이 70-80%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음모론이 유권자의 선택을 좁히고 그 결과를 부정선거론에 활용하는 세력도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이고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이제 검거가 됐고요.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사건 경위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부른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 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안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M%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 하청 간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 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논의는 산업 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000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워크쉐어링, 잡쉐어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국민 성명서, 삼성전자, 카카오 등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 위법성을 고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지켜온 1,500만 주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2026년 5월 27일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질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날입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종료되어 가결이 확정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동일한 본위원회에서 카카오 본사 노사의 제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 두 사건 모두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법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삼성전자 영업이익 12% 불법 노사협상 조합원 가결에 대한 입장. 오늘 오전 10시 마감된 삼성전자 노조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92.4%로 이미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현재 가결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결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본 합의는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2일 체결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첫째,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둘, 초과 이익 성과급 OPI 재원을 기존 경제 부가가치 EVA에서 영업이익의 10%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합산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 본부가 위법성을 지적하는 핵심 근거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노사가 오늘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전국 화학섬유 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의 공동파업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과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반영 기준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대규모 쟁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면서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만 잔뜩 흐린데요.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영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저녁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만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지역으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는 23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비가 이어지는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